제4부 보이지 않는 부채, 운전 자본과 플로트의 마법. 여러분은 부채는 무엇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재무상태표의 금융부채, Financial Debt, 많이 부채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은 공급업체나 고객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운영부채를 활용합니다. 운영부채라고 하니까 어려운 개념 같지 않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객이나 직원 등으로부터 미리 빌려 쓰는, 공짜로 쓰는 남의 돈이라는 개념이죠. 고객에게 1년 서비스 요금을 선납받는 경우라든지 월급 날짜와 입사일자가 같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운영부채를 사용하는 경우이지요. 이렇게 운영부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회사들의 신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마존과 마이너스 현금 전환 주기. 아마존의 강력한 경쟁력 중 하나는 마이너스 현금 전환 주기입니다. 일반적인 제조, 유통업체는 1. 재고를 사서 현금이 지불된 후 이 물건을 팔아 돈을 받아 현금이 입금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이의 간극이 최소 며칠, 최대 몇 주, 몇 달이 걸리는지라 그 사이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사이를 메울 운전 자금 대출이 필요합니다. 아마존이 이러한 곤란함을 최적화로 시키기 위한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아마존의 운영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결제. 소비자는 주문 즉시 결제합니다. 2. 재고 회전. 물건은 창고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3. 공급업체 지급. 아마존은 물건을 떼어온 공급업체에게 대금을 60일, 90일 뒤에 지급합니다. DPO 60일.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물건을 팔아 현금을 챙긴 뒤 공급업체에게 줄 돈을 두세 달 동안 쥐고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마존은 이 현금을 물류센터 확장, 클라우드 서버 증설, 신사업 투자에 활용합니다. 이는 재무제표상 매입 채무라는 부채의 일종으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이자율 0%의 무제한 대출입니다. 아마존이 이 부채 매입 채무를 줄이고 공급업체에게 즉시 돈을 준다면 아마존이 영업외 투자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아마존의 성장 엔진은 멈춰설 것입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도 아마존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입점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입금될 때까지 최대 2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자는 재고를 입고하고 현금 지금부터 물건 팔아 입금될 때까지 최소 3달 이상 걸리게 됩니다. 쿠팡의 사업자는 현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쿠팡은 그 사업자가 사업하는 플랫폼이므로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지요. 이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과 플로트, 스타벅스는 따뜻한 커피를 파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실상은 핀테크 은행에 가깝습니다.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스타벅스 앱이나 기프트 카드에 미리 충전해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고객들이 앱에 충전해둔 금액을 활용할 때 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전금은 회사에서는 부채의 일부인 고객들이 미리 지급해서 나중에 그 의무를 다해야 할 때 사용되는 선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이 선수금은 회계상 부채입니다. 즉, 스타벅스는 커피라는 상품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스타벅스의 미상환 충전금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될까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미상환 충전금 규모는 약 18억 달러,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이 2조 원은 고객이 스타벅스에게 빌려준 무이자 대출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이용하여 매장 운영, 투자 혹은 이자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2조 원의 크기는 꽤 큽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채의 약 10%는 영원히 상환되지 않게 됩니다. 고객들은 빈번히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잔액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고객 한 명 한 명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 금액이 모여있는 스타벅스의 부채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선수금 부채가 매년 수십억 원씩 발생하며 이는 고스란히 스타벅스의 순이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비행기 탑승으로부터 발생한 마일리지는 매번 적립이 되며 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미래의 의무를 발생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이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선입금 부채가 큰 부담으로 지워질 수밖에 없어. 매년 이 부채를 정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마일리지, 탑승 외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부채가 반드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업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인식하지만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고객과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부채를 만드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5부 생존을 위한 방패, 적대적 인수합병. M&A과 부채는 때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패가 됩니다. 무부채 기업은 역설적으로 기업 사냥꾼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1차인 매수의 표적이 되는 무부채 기업. 기업 사냥꾼이나 사모펀드는 현금은 많고 부채는 없는 기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기업 사냥꾼들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한 뒤 그 회사의 현금으로 빚을 갚게 합니다. 즉, 부채가 없는 기업은 깨끗한 자산 공장, 부동산 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업 사냥꾼은 전체 인수 대금 중 아주 적은 일부, 10, 20%만 자기 돈을 쓰고 나머지는 피인수 기업의 신용으로 빌린 돈으로 충당합니다. 또한 인수한 기업 내부에 현금이 많다는 것은 인수 직후 바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진 여유 자금으로 인수 시 발생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건실한 현금이 많고 부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살 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 사냥꾼들은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가 쌓아둔 이익잉여금을 특별 배당 형태로 전부 빼내어 투자 원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현금화하기 쉬운 유유 부동산이나 지분을 팔아 치워 현금을 확보합니다. 부채가 없으므로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인수한 측의 주머니나 빚 탕감에 쓰입니다. 이렇게 건실한 기업을 쉽게 손에 넣은 기업 사냥꾼들은 재무 구조를 개편하며 적당한 부채를 일부러 만든 후에 이를 통해 법인세 절감 효과, 이자 비용의 비용 처리를 누리며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더 비싼 값에 되팝니다. 이렇게 기업 사냥꾼은 그 기업을 되팔게 되면서 더 큰 부를 얻게 되지요. 그러는 동안에 부채가 없는 건실하던 기업 구조가 엉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사냥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자본 재구조화를 통한 방어, 적대적 인수 위협은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나 이사끼리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M&A가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주요 주주들을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M&A를 뜻합니다. 흔히 재벌들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극적인 요소인데요. 최근 주가가 몇십 배가 오른 고려제강이 이 적대적 M&A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죠. 고려제강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기업 사냥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채가 거의 없는 전형적인 회사였습니다. 압도적인 현금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십 년간 쌓은 이익잉여금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열심히 소외되었던 극심한 저평가주의이기도 했었지요. 이렇게 돈을 잘 벌던 회사가 주식시장에서는 2010년 10월 주가가 220원까지 떨어졌고요. 그 당시 PBR은 0.18, 0.2 수준이었습니다. KOSPI의 평균 PBR이 1에 수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수치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PBR 대비 거의 5 수준이었지요. 이렇게 주가가 시장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기업들은 적대적 M&A 세력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우선 이런 기업들은 부채가 적고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들이라 쌓아둔 현금 규모만 해도 시장의 주가 규모인 시총보다도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중점 매입만 해도 그 기업의 현금의 주도권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건실한 유형 자산들만 매각해도 주식을 매입했던 금액을 환수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입했을 때 빌렸던 대출 금액도 이 회사를 인수 후에 대출을 내고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와는 반대로 적대적 MA에 직면한 기업,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이런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막대한 부채를 일으켜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버리는 전략을 시도합니다.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을 강화해서 밸류업을 시키는 방법을 자본 재구조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대응하게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적대적 MA 대상 기업의 적극적 자본 재구조화는 해당 업체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배당금을 주주에게 환원하게 되면서 회사의 현금이 고갈되고 필요한 경우 부채를 발생시켜 부채가 급증하게 되어 기업 사냥꾼에게 매력 없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승한 배당 금액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종전보다 인수 비용이 비싸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할 때 비용이 커지게 되어 그 회사는 매력 없는 인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시 적대적 인수가 발생하면 즉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인수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순간 거대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만드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를 독약 부채, 포이즌 파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적대적 인수가 발생할 경우 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주인에게 원금 상환의 의무를 지우게 되어서 새로운 주인이 일시적인 거대한 규모의 부채를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스스로의 방어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부채로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도 있는 것이지요. 이전 시간에는 부채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영업부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를 살펴보고, 부채가 없는 기업의 경우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